자, 우리 5회 문제입니다. 7월 29일 시행했던 문제고요. 2023년 7월 29일 문제예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볼 테니까 봅시다. 국제회계기준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은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이 아니라 원칙 중심이에요. 원칙 중심. 1번 틀렸습니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이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단원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에 국제 회계 기준. 가장 기본이 얘는 규정 중심이에요. 규정 중심. 얘는 원칙 중심. 원칙 중심. 그래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규정 중심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원칙 중심은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 중심, 규칙 중심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도로교통법은 지켜야 된다. 법은 지켜야 된다. 이게 규정이야, 규칙이야? 규정이야, 원칙이야? 원칙이지. 법은 지켜야 된다는 원칙이지. 그러면 무슨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상세하게 나열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빨간불에는 건너지 마라, 파란불에는 건너라, 이런 식으로 다 상세하게 나열을 해줘야 되겠죠? 그건 뭐가 되는 거지? 규칙이 되는 거죠, 규칙.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그렇게 상세하게 다 제시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IFRS는 원칙이야. 그냥 재무상태표에 여기 봐봐.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자본을 집어넣어라.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자자산, 재고자산, 당자자산은 제일 먼저 현금부터 이런 식으로 다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게 규칙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2번. 국제회계 기준은 자산부채에 대한 역사적 원가 적용이 확대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역사적 원가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가 뭐지? 과거의 취득 원가입니다. 과거의 취득 원가. 역사적 원가, 과거의 취득 원가라는 말을 쓰고요. IFRS는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IFRS는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었다. 오늘 아침 기사에 땡땡 회사가 여기 봐요. 오늘 아침 기사에 땡땡 회사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아침 실제 기사에 부채 비율이 낮아진 이유가 자산을 재평가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산을 재평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요. IFRS는 공정가치 적용을 많이 확대를 했는데 이 확대를 함으로 해서 어떤 이득을 챙길 수가 있느냐면 여기 잠깐만 볼까?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체리가 집을 샀어.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10억에 샀어. 좋지? 대출을 9억을 받았어요. 내 돈이 얼마 들어갔어? 1억.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보자. 잠깐만 보자. 대출 받은 거 부채죠? 그죠? 자본이 내 돈이죠, 그쵸? 곱하기 100.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야. 부채 비율이 무려 900%가 나오네요. 여러분, 부채 비율은 몇 퍼센트 이하가 양호한 거냐면 100% 이하가 양호한 거야. 여러분이 봐도 이 집이 내 집이야, 은행 집이야? 은행 집이지. 자, 그런데 저런 걸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죠. 내 돈 작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집을 사는 거지. 나머지 다 대출 전세를 껴서. 자,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성화됐어. 그래서 집값이 올랐어. 얼마나 올랐으면 좋겠어? 10억이 아니야 이제. 얼마나 올랐으면 좋겠어? 20억. 자, 집값이 20억으로 오르면 대출도 자동으로 올라가니? 얘는 변동이 있어 없어? 없죠. 얘는 변동이 없어요. 내 돈이 증가하는 거지, 그치? 내 돈이 이제 1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11억이 되는 거지. 계산기 두드려 봐. 이제 9 나누기 11을 해봐. 빨리. 9 나누기 11. 그럼 부채 비율이 900%가 아니라 확 줄어들죠. 몇 프로 줄어들었어? 80. 그래.
81% 왕창 줄어들죠, 그쵸? 공정가치 적용을 확대를 했을 때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 기사에서 나온 게 바로 그거란 말이야.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 그 낮아진 이유를 살펴봤더니 자산을 14년 만에 재평가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기사에 중해제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을 재평가를 했다. 14년 만에 공정가치 적용을 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산이 올라갔지, 그치? 20억으로 부채는 변동이 있어 없어? 없으면 내 돈이 늘어나서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낮아지는 거야. 실제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 뭐가 좋은 거야? 신용 등급이 좋아지는 거죠. 신용 등급이 좋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 신용 등급이 좋아지면은 자금을 조달을 할 때 더 유리하겠죠, 그쵸? 자금 조달만 유리하겠어? 뭐가 더 이자율도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많은 상장회사들이 역사적 원가에서 뭐로다가 공정가치 적용을 확대됐다. 그리고 또 정부 이용자들도 과거의 원가보다는 현재 원가가 중요하잖아. 과거의 땅값이 중요해? 현재 땅값이 중요해? 현재 땅값이 중요하잖아요. 과거의 건물값보다 현재 건물값이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IFRS는 주식을 투자하는 정부 이용자들이 역사적 원가보다는 공정가치를 많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가치 적용을 많이 확대를 합니다. 다만 저렇게 자산을 재평가를 하면은 돈이 들어가겠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 감정평가 수수료 내는 거 아깝지가 않죠. 신용등급 올라가서 자금 조달이 그만큼 더 유리해지고 시장에서도 그치? 저 회사 튼튼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수료 나가는 만큼 뭐가 줄어들어요? 이자율이 줄어든다고요. 대출 이자율이. 자 이제 자산 재평가의 의미죠. 공정가치 적용 확대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집값이 올라가면 대출은 변동이 없고 내 돈은 늘어나요.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900%에서 확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후에 주석 공시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틀렸고요. 4번에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라고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얘네는 개별재무제표다. 얘네는 개별재무제표고요. 얘네는 연결재무제표라는 말을 써요. 얘네는 연결재무제표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세요. 잠시만 여기 보자. 유아가 소개팅을 나갔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정말 핸섬 남이야. 좋지기지? 그 사람의 연봉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다고 했지. 맨날 만날 때마다 네가 돈 쓰면 되겠어? 그치? 이왕이면 돈 잘 버는 사람이 더 좋겠지, 그치? 매너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그치? 자 그래서 소개팅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가족이 아빠가 뭐 하는지 엄마가 뭐 하는지 아빠가 얼마 버는지 그런 거 궁금해 안 궁금해? 소개팅 했을 때? 진짜 신기한 친구야. 아니 소개팅을 했는데 동생은 어느 회사 다니는지 이게 다 궁금해? 자 그래서 소개팅 그 당일에는 그치 그 남자의 직업과 그 남자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겠죠. 개별재무제표. 근데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어.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하면 집안도 중요하지, 그치? 맞잖아. 그 남자의 연봉은 1억이야. 잘 벌지, 그치? 근데 아버님도 쉬고 계시고 어머님도 쉬고 계시고 치준 동생도 있고 시집가야 될 여동생도 있고 집안의 가장이야. 그래서 이 남자 연봉 갖고 다 사는 거야. 5 식구가. 어때? 그치? 그래서 상장회사는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 그치?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상장회사는 내 것만 보면 안 되고 우리 가족 걸 다 까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합친 게 연결재무제표가 되는 거야. 채빈아 너 연봉 얼마니? 이거는 개별재무제표를 보는 거고. 채빈아 너랑 네 신랑 합친 게 얼마니? 이거는 뭐? 연결재무제표가 되는 거야. 의미 이해 가세요? 쟤야 네 연봉 얼마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네 연봉 얼마야? 이렇게 물으면 개별재무제표. 쟤야 너랑 신랑이랑 합치면 얼마 버니? 합치면 얼마 버니? 이거 뭐라고? 연결재무제표. 그래서 상장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근본적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여러분 일단은 질적 특성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회계 목적은 뭐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갖다 우리가 회계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양보다는 질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줘라. 다시 한번 회계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양보다는 질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걸 우리가 질적 특성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정말 중요한 거야. 회계 정보 질적 특성이 두 가지. 무조건 암기를 해주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을 거야. 목적 적합성과 또 뭐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표현의 충실성.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적 특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1번에 재무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맞아요. 자,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 가치로 갖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이거 다 목적 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예측 가치, 확인 가치 다 목적 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예측 가치라는 게 뭐냐면 내가 A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야,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몇 월이지? 3월이구나. 선생님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올 여름에 겨울에 추웠잖아, 그치? 여름에는 엄청나게 많이 덥겠구나. 그리고 기사에서 4월부터 11월까지가 더위가 찾아온다. 맞잖아, 그치? 그러면은 더위 관련 주식이 뭐가 있을까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더위 관련 주식, 아이스크림 업종,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업종. 실제 봤더니 그래프를 봤더니 작년에도 6, 7, 8월 달에 주가가 쭉 올라갔단 말이야. 그때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내가 자 A라는 아이스크림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어요. 정말 작년에도 그러네. 작년에도 6, 7, 8월 달에 매출이 올라갔네. 그 올해도 날씨가 많이 더우면 6, 7, 8월 달 올해는 4월 달부터 덥다라고 그랬으니까는 최소 5월 달부터는 매출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샀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봐봐요. 1, 2, 3월 달 거 1분기 보고서를 5월 말까지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6, 7, 8월 아니지 1, 2, 3월 달 다음에 몇 월이지? 4, 5, 6월 달 매출액을 또 8월 말까지 보고를 해줘야 되고 두 달 뒤에 그 다음에 4, 5, 6 다음에 뭐지? 7, 8, 9지 이런 식에서 계속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걸 피드백 가치 또는 확인 가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 회사에 매출액이 올라가겠지 예측을 하고서 주식을 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를 받아야 되겠죠. 왜? 회사에서 확인을 시켜줄 테니까. 그걸 우리가 예측 가치 또는 무슨 가치라고 하는 거야? 확인 가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는 무슨 가치를 갖는 경우도 많다고요? 확인 가치를 갖는 경우도 많다. 어쨌든 두 개가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요소예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호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이걸 중요성이라는 말 씁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예측가치 여기 봐요. 예측가치 그 다음에 확인가치 그 다음에 중요성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목적 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말을 씁니다. 목적 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 자, 4번에 완벽한 표현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은 검증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서술이 검증 가능한 건 검증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시성은 원하는 때에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밑줄 쳐봐. 표현의 충실성 밑줄 치시고 자 동그라미 1번 서술은 완전해야 하며 검증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서술은 완전해야 된다. 완전 서술은 완전. 동그라미 2번 중립적이어야 되며 중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립적이어야 되며 어느 한쪽에 편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오류가 없어야 한다.
오류가 없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표현의 충실성 이란 말 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표현의 충실성은 서술이 완전해야 된다고요. 검증 가능한 게 아니라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한다. 요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재무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목적적 합성, 두 번째가 표현의 충실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목적적 합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이라는 게 있고요. 자, 표현의 충실성을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요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술은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었고요. 자산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사용가치란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용가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산의 사용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사용가치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현행원가라는 말은 측정일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 거래원가 포함해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를 우리가 현행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야, 밀가루 지금 사면 얼마니? 내가 옛날에 밀가루를 1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사면 얼마니? 8,000원이요. 그게 현행원가야. 지금 사면 얼마니? 이게 8,000원. 그럼 그게 현행원가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 원가는 아까 써드렸었죠. 과거의 원가라고 그죠? 취득 원가를 갖다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당연히 거래원가 포함하는 거고요. 거래원가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공정가치는 특수관계자라는 말이 틀렸어요. 공정가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일반 시장 참여자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와의 거래에서 매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정가치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특수관계자하고는 얼마든지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3자 또는 뭐 일반 참여자라는 말을 씁니다. 와의 거래에서 매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치를 공정가치라고 말 써요. 4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의 투자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 거래를 제외한 기타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동 내용을 표시하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말도 어려워 그죠? 소유주의 투자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 이거 뭐지? 소유주의 투자가 뭐예요? 자본. 소유주의 분배는 뭐죠? 배당. 그래서 자본이나 배당을 제외한 기타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동 내용, 기타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니까는 여러분 소유주의 투자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자본이나 배당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제외한 기타 거래가 영업활동 거래죠. 또는 영업활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동 내용이니까 이거 기타 포괄손익을 나타내준다는 얘기예요. 순자산의 변동 내용. 어쨌든 영업활동 결과 생긴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을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포괄손익 계산서. 자,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여기 잠깐만 구해 들어보자.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보통예금 10,000원. 대변의 매출이 10,000원. 차변의 보통예금 10,000원, 대변의 매출 10,000원. 차변의 급여가 3,000원. 대변의 보통예금이 3,000원. 그리고 여기 봐요. 주식을 좀 샀어요. 매도 가는 증권을 5,000원어치 샀어요. 대변의 보통예금이 5,000원. 주가가 올라갔어. 5,000원에 산 게 주가가 올랐어요. 7,000원이 됐어. 그럼 매도 가는 증권 2,000원, 대변에는 뭐라고 할까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2,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갖고서 하나만 더. 차변에 보통예금 30,000원, 대변에 자본금 30,000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볼게요.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을 하면 여기 봐요. 수익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지? 비용을 빼주면 단기순이익이 나옵니다. 회사를 3만원 주고 차렸고요. 만원의 보통예금 매출이 생겼고 만원의 급여 비용이 발생이 됐어요. 주식을 5천원어치 샀는데 매도가는 증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이익이 2천원이 생겼고요. 자, 우리 수익 마이너스 비용에서 수익이 매출이 수익이고 급여가 비용이란 말이에요. 매출이 만원, 급여가 얼마? 3천원. 단기순이익이 얼마 나오죠? 7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수익이 아니야. 얘는 수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거야.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봐요. 차변에 재무상태표에는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이 얼마죠? 4만원에서 8천원을 빼주면 32,000원이래요. 32,000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여기 얼마 있어요? 7,000원 있죠? 7,000원 들어가고요. 자본금이 여기 얼마 있습니까? 3만원 있죠? 그렇죠? 여기 3만원이 들어가죠.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익, 잉여금 이렇게 내려옵니다. 7,000원. 그러면 는 한번 해볼까? 는 한번. 두 개 더해주면 얼마예요? 39,000원. 두 개 더해주면 39,000원이 돼야 되는데 얼마가 모자라요? 2,000원. 걔가 바로 뭐냐면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잠시만 보자. 저거를 차변에 보통예금 3만원이고요. 대변에 자본금이 3만원이에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만원이고요. 대변에 매출이 만원이에요. 차변에 급여가 3,000원이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3,000원이고 주식을 똑같이 샀는데 나는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했어. 5,000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5,000원. 그래서 주가가 올랐어. 그러면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이 2,000원. 대변에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2,000원. 차이가 요거만 차이 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볼게요.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잘 볼래? 매출 수익이죠. 급여 비용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도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익이 토탈 얼마예요? 12,000원이고요. 비용은 얼마예요? 3,000원. 그 단기 순이익 얼마 나오는 거지? 9,000원이 나와요.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면 차변에 보통예금 32,000원이죠. 봐봐. 4만원에서 8,000원 빼면 32,000원. 단기 매매 증권이 7,000원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자본금이 여기 7,000원 들어갔죠. 자본금이 얼마 있어요? 3만원 있죠. 여기 3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익 잉여금이 얼마가 됩니까? 9,000원이 돼요. 그럼 여기도 39,000원이 되고 여기도 얼마가 됩니까? 39,000원이 되죠. 자, 다 똑같은 회사지, 그치? 똑같은데 다만 얘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했을 뿐이고 언제 팔지 알아? 몰라. 얘는 뭘로 분류를 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1년 안에 팔을 거지? 1년 안에 팔을 거니까 그냥 단기 손익에 반영하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얘는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 단기 손익에 반영했잖아, 그치? 얘는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뭘로 처리한다고요? 자본 밑으로 들어가지,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말을 써요. 기타 포괄 손익, 자본 밑에 들어갔어요. 이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야지. 그럼 여기 봐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네 회사가 실적이 더 좋아 보이지? 짜증나네. 똑같이 돈 벌었는데, 그치? 얘네 회사 실적은 얼마인데? 7,000원인데 얘네 회사 실적은 얼마야? 9,000원이잖아. 얘네가 더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손익계산서 말고 주석사항에 다시 어디에?
주석에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걸 하나 더 작성을 하는 거야. 포괄 손익계산서. 주석에 포괄 손익계산서를 하나 더 작성을 하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부터 해서 당기 순이익이 얼마 있어? 당기 순이익이 7,000원 에다가 플러스 포괄 이익이 얼마 있어요? 2,000원 는 해서 총 포괄 이익이 얼마라고요? 9,000원 이렇게 하나를 더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손익계산서에서 한 방에 보면 되는데 또 재무제표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되는데 주석에 가서 이걸 또 찾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아,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상장예산은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상장예산은 여기 봐요. 상장예산은 요거 작성하면 번거로우니까 상장예산은 또 정보 이용자들이 빨리빨리 정보를 봐야 되잖아요. 손익계산서를 봐야지. 이걸 모르는 정보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지?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 거야. 포괄 손익계산서. 그래서 포괄 손익계산서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수익이 얼마라고 그랬어? 10,000원. 비용이 얼마? 3,000원. 당기 순이익이 얼마? 7,000원. 밑에 플러스 포괄이익이 밑에 포괄이익이 얼마? 2,000원. 는에서 총 포괄이익을 9,000원. 이렇게 하나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상장회사는 대부분. 그래서 상장회사 가보면 다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돼 있어.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회사에 가면 그냥 다 손익계산서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주석에 포괄손익계산서가 따로 작성이 돼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를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몇 개를 하든지 하나를 하든지. 근데 이용자 측면에서는 두 개보다 몇 개가 더 나요? 하나가 더 낫죠. 한 방에 볼 수 있잖아요, 얘는, 그치? 근데 얘는 손익계산서에서 보고 주석에 가서 이걸 또 막 찾아서 또 봐야 된다.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의미는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1번에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의 투자, 자본이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 배당을 제외하고 기타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동 내용, 이게 순자산의 변동 내용이잖아요. 순이익 같은 거, 그죠?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다.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여러분 여기 봐요.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걸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단기 순손익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와, 여기 봐요. 단기 순손익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하는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될 수 있다. 이제 그 문장 뒤에 가니? 자, 동그라미 3번.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표시할 때는 기능별로 표시하거나 성격별로 분리해서 표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그쵸? 이걸 우리가 기능별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는 뭘 사용하고 있는 거다? 기능별 손익계산서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성격별은 말 그대로 저도 작성해 본 적은 없어요. 자, 그 성격별로 작성하는 회사들도 드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기능별 손익계산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이건 좀 문장이 좀 많이 어려운 건데 여기 잠깐만 이거부터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보실래요? 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만이라는 글자 때문에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세요. 요 개념부터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볼래? 현재 순금 불산입 유보, 우리 법인세법으로 잠깐만 들어가서 현재 순금 불산입 유보면 법인세가 어떻게 되는 거니? 늘어나지. 현재 소문불산이 유보면 법인세 늘어나지. 그 유보니까 미래에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겠네.
미래에는 반등이 생기죠. 뭐가 나올까?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겠지. 그러면 미래는 송금, 산입 됐으니까 법인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줄어드는 거지. 우리 세법에서 배우잖아, 그치? 자, 현재 송금, 산입이면 현재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면 현재 송금, 산입이니까 법인세가 어떻게 되지? 줄어들지. 근데 미래에는 송금, 불산입 반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송금, 불산입 유보가 나오겠지? 그럼 미래에는 법인세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자, 이렇게 미래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란 말 써요. 미래 법인세가 줄어드는 걸 이연법인세 자산. 미래 법인세가 늘어나는 걸 뭐라고 할까?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말을 쓰고요. 미래 법인세가 줄어드는 걸 이연법인세 자산. 미래 법인세가 늘어나는 걸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한단 말이야. 아까 여기 봐요. 아파트 값이 10억 대출이 얼마 있었다고 그랬죠? 9억. 내 돈이 얼마 있었다고 그랬어요? 1억. 그쵸? 내 돈이 1억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IFRS에서 여기 잠시만 보세요. IFRS에서 집값을 얼마로 재평가를 했지? 20억으로 재평가를 해서 맞아요? 내 돈이 얼마가 됐다고 그랬어요? 11억이 됐다고 그랬지? 이걸 분계로 표현하면은 차변의 건물 얼마 올랐어요? 10억. 그치? 대변에는 이걸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재평가 잉여금이 10억이에요. 그럼 여기 잘 봐. 건물이 10억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20억이 된 거지.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내 돈, 자본이 늘어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자본 중에 얘도 똑같이 기타 포괄손익에 속하는 거야. 기타 포괄손익. 왜? 진짜 이익은 아니고 팔아야지 이익이잖아. 아까 매도하는 증권평가이익도 진짜 이익은 아니고 팔아야지 이익인데 언제 팔지 알아 몰라.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이야. 단기매매 증권평가이익은 선생님 보세요. 단기매매 증권평가이익은 1년 안에 팔을 거지. 그래서 수익으로 갔지. 근데 매도하는 증권평가이익은 언제 팔지 알아 몰라. 몰라서 수익으로 안 가고 자본 기타 포괄손익으로 뺐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 언제 팔을지 모르니까 수익으로 빼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 자본으로 뺀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고개 들어봐. 잠시만. 세법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건물 가격만큼 뭐를 해주느냐면 송금 산입을 해주는 거야. 건물 가격만큼 뭐를 해준다고? 송금 산입을 해서 뺍니다. 세법에서는 그대로 10억만 인정을 해줘요. 자, 기업에서는 여기 선생님 잠깐만 봐봐. 그냥 의미를 이해를 해주면 돼. 기업에서는 잘 봐. 첫 번째 건물이 10억만큼 증가했죠. 그치? 건물이 10억만큼 증가하면 감가상각비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지. 맞니? 근데 이걸 세법에서는 여기 봐. 이거는 회사에서예요. 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건물이 10억 증가를 했고 건물이 10억 증가했으니까 뭐가 증가한다고 나중에?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세법에서는 이 건물 10억 증가한 걸 인정한다 안 한다? 세법에서는 건물 10억 증가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을 빼줘야 돼. 송금 산입을 해줘요. 송금 산입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송금 산입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봐봐. 송금 산입이 됐으니까 법인세가 어떻게 될까? 법인세가 줄어들겠네, 그치? 자, 미래에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거지, 그치? 늘어나는 걸 인정할까 하니까 세법에서 안 해요. 그래서 미래에는 반등이 생기면 뭐가 나오죠? 송금불산입 유보가 나올 거야. 그럼 송금불산입이 나왔으니까 미래에는 법인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늘어나는 거지? 자, 미래에 법인세가 늘어나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그랬단 말이야. 내용이 조금 어렵겠지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갈 텐데, 그치? 이제 세법으로 연계를 시키니까 눈동 들자들이 지금 풀리는 느낌이야. 자, 어쨌든 아파트 값이 올랐을 때 fun계예요. 건물 10억, 재평가 잉여금 10억. 얘 올랐고 얘 올랐으니까. 그 얘로 인해서 자산이 10억만큼 과대 계상이 됐단 말이야. 이걸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송금산이 빼버린다고요. 세금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늘어나서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겠지 미래?
그러니까 얘도 인정을 안 한다고요. 비용 인정 안 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송금불산이. 그럼 송금불산이 된 만큼 법인세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법인세율이 만약에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을 하면 법인세율이 20%를 가정을 하면 이렇게 분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차변의 건물 10억 대변에 이연법인세 부채